일비서관. 정무일비서관. 네. 네,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손기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연광 청와대 전 정무일 비서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기 SNS와 또 저희 그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장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하셨듯이 청와대 정무일비서관을 지난 6월 말까지 했고요. 그전에는 정부에서 특임장관실 특임실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언론인 생활 20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부평에서, 인천 부평을 지역에서 오는 4월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 전에 책 한 권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네. 책을 보면 오늘을 선하는 사람, 내일을 택하는 사람 이런 책이 있는데요. 저도 이게 받아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총선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도끼로 나무로 찍듯이 그렇게 정책을 조율하고 만들어가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하는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조금씩 미세 조정, 미국 말로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는데, 정책이라는 것들이 복지 예산이라든지 아동 급식 예산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것 아니면 보육이라든지 정부가 만약 필요한 일이 있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재원이 없다면 미래 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의 돈까지 빌려서 복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다양한 선택이 있는데, 과연 오늘의 우리의 자산을 아끼면서 미래를 대비할 것인지, 미래의 자산까지 땡겨와서 현실에서 좀 더 우리가 많은 걸 쓸 것인지, 정책이라는 건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지 선과 악으로 이렇게 뚜렷이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MB정부에서 특임실장, 정무일비서관 했으니까 그 뒤에서 벌어졌던 마크의 에피소드 비바 이런 거 조금 소개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대합니다. 오늘 첫 얘기로 한미 FTA 문제를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SNS상에서도 다양한 문제에 첨단을 주셨는데요. 혹시 SNS 하시나요? 하죠. 혹시 SNS, 트위터, 혹은 페이스북 어떤 것 중에서 하십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다 하는데, 네. 바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갈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저녁에 좀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가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SNS도 이렇게 FTA에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FTA에 대한 간략한 생각이나 SNS 보시면서 느낌 이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제가 청와대 안에 있으면서 정무일비서관으로서 한미 FTA 처리를 위한 당정청 타스크포스에 제가 팀장을 했습니다. 거긴 어차피 이제 국회에 가서 이제 법안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제 정무일비서관이 팀장이 됐고요. 그래서 개괄적인 큰 틀을 보면 제가 또 청와대에 있으면서 한EU FTA를 또 처리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저는 강론에 대해서 들어가서 서로 이런 독소 조항들이 있다 지금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큰 틀로 한국 경제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은 한미 FTA에 대해서 이렇게 폐기해야 된다. 주장을 강력히 하시는 분들이 정말 과연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정권을 손쉽게 잡기 위해서 반미 감정을 부추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제가 좀 걱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일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는 건지 제가 좀 걱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일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1967년에 가츠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츠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관세와 무역 장벽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그거는 관세든 기타 무역 장벽든 간에 이걸 낮춰가지고 교육을 세계 규모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건데, 이걸 낮춰가지고 세계 규모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건데, 1967년 가츠 가입할 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경제 망한다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당시에 60년대 초반에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60년대 초반에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이 섬유, 뭐 신발, 뭐 가발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가 가트에 가입해서 이뤄낸 성과고요. 네. 60년대 초반에 우리가 가트 가입하기 전에는 1위가 오징어였습니다. 수출 품목이 62년, 63년 보시면. 네. 2위가 텅스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런 산업적인 기반이 없는 대한민국이 관세를 높이고 해서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고 장벽을 쌓아야 되는 이 마당에 우리가 가트라는 그 지금 가트에서 뭐 WTO에서 뭐 FTA 뭐 여러 가지 뭐 교역에 관한 뭐 국제 교역에 관한 협정이죠. 근데 그 가트에 가입할 때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 산업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역 장벽을 관세를 낮춰버리면 대한민국 산업은 성장할 길이 없고 미국과 서구 산업 선진국의 식민지가 된다. 우리 일제 식민지 36년 한 것도 억울한데 또 이게 경제 식민지까지 돼야냐고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가 가트에 가입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발 공장을 만들고 와이셔츠 공장을 만들고 그 낮아진 무역 장벽을 우리가 스스로 뛰어넘어서 해외로 나가가지고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 교역 규모 7위의 이런 무역 강국이 됐는데 이 더군다나 저는 WTO에 가입이 돼 있고 WTO보다 약간 더 무역 장벽 관세를 좀 낮추는 그런 정도의 그 협정인데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런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과연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건지 과연 또 그런 분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지난해 통과시켰던 한EU FTA와 한미 FTA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는 그 사람들의 그 공포심을 유발했던 광우병 파동이나 마찬가지로 작은 근심을 가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이 중후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 내부를 보면요, 그 한미 FTA 폐기, 그 총선후 승리랑은 폐기한다 이런 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알고 보면 뭐 정동영 의원도 대표적으로 있을 테고요. 그런 분들 보면 참여정부 당시에 그 주요 요직을 맡았던 분들이고 전반적인 뭐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뭐 인터넷에 다 떠 있고 젊은 눈 밝은 분들이 다 이제 대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정말 저는 뇌 구조에 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일 FTA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축산 농가들의 그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 당정청 협의회도 했고 이제 여야정 협의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갖고서 이제 저 야당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서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것들이 축산 농가의 그 축사와 인근 농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이제 끝에 이제 미세 조정화라고 하면서 한미 FTA를 통과시켰는데 한미 FTA의 독소 조항이 이 한국 경제를 망가뜨릴 거다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참 걱정입니다. 그분들 주장을 잘 들어보면요. 네. 그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한미 FTA와 또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미 FTA가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주장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한미 FTA 뭐 국회에서 다 여야가 심의를 했고요. 네. 그 와중에서 뭐 그 여러 가지 뭐 제한시켜야 될 것들은 뭐 제한도 시키고 또 강화시켜야 될 보상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가 저는 뭐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끝도 없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아니 큰 틀에서 보면은 세계 교역 7위국의 강대국인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 관세나 이런 교역 장벽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법을 좋아하는 분들은 뭐 법조항이 어떤 뭐 독소 조항 하나가 큰 한국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면 그거는 기우고요. 근거도 없는 그 이야기일 뿐더러 이런 게 있습니다. 법보다 앞서는 게 모든 법은 상식에 준해서 가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그 소고기 이제 협상이 지금 지금 타결이 됐나? 제가 있을 동안에는 이제 그 한 캐나다 소고기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캐나다가 미국 소국산 소고기 수입하는 그 시점부터 캐나다산 소고기에 대해서 한국이 불이익을 줬다고 그래갖고 WTO에 불공정 행위로 지금 제소를 해가지고 예비 판정이 나온다고 이제 외교부에서 와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비 판정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옛날에 그 마늘 그 중국과의 이제 과다한 세금을 때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그 핸드폰에다 대해서 또 그 관세를 또 부과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외교부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예비 판정이 나오면은 캐나다가 소고기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나라가 캐나다에 수출하고 하는 이런 공산품에 대해서도 보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는데 저 안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법률 시장이라든지 뭐 소고기라든지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 우리 정부가 우리 한국이 캐나다에 의해서 WTO에서 패소를 하고 우리가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면은 아, 우리 국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이고 캐나다 소고기 불매 운동하면 캐나다가 아무리 그 WTO 법정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만한 우리가 주권적인 재량권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고 또 상식보다 뭐 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산업 어떤 분야가 정말 황폐화될 정도로 피해를 받는다면 우리가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걸 법이 모든 것을 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반해서 상식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 미국이 독소장을 숨겨놔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사회 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보험이 파괴가 된다든지 이런 거 오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들고 나서 다 막지. 그럼요. 너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67년에 우리가 오징어 텅스텐 수출하던 나라가 관세 장벽을 깨고 무역 장벽도 낮추고 해갖고서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지금 2012년에 한미 FTA 지금 국가 간의 체결한 협상을 파기하고 그걸 뭐 어떻게 뭐 하겠다는 얘기는 이건 뭐 시대착오적인 거기도 하고 지금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가지고요. 그 SNS를 아까 하신다고 그 방송 전에 그 초반부 얘기를 가지고요. 그 SNS를 아까 하신다고 그 방송 전에 그 초반부 얘기를 하셨는데 그 SNS 타임라인이나 저기 페이스북 그 타임라인을 보면 네. 저 이명박 정부에 관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거를 내용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요? 그 국민 여론이야 뭐 다양하게 표출되는 것이고요. 근데 뭐 욕설이나 모욕, 비방 이런 것들은 좀 뭐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그 MB 정부에 대한 뭐 비판적인 목소리 저도 뭐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번 총선에서 그 소위 말하는 친노 세력들이 다 부활했지 않습니까? 네. 뭐 문성근 씨까지 영화 배우 문성근까지 뭐 문재인 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왜 죽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에 4년 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지율이 거의 뭐 10% 바닥으로 갔고 국민적 경멸의 대상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좀 전에 민주당 대표로 하셨던 손학규 씨가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포대다. 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으로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것도 뭐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차가 되면서 국민적 경멸의 대상이 됐고 그리고 검찰이 칼질을 한 거죠. 그런데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퇴임한 무렵에 40% 50%가 되고 국민적 신망이 있었다면 검찰이 과연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칼을 들이대고 검찰에 소환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꾸 이제 건망증이 심해서 잊어버리는데 4년 차 그리고 또 5년 차에 넘어오는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적 경멸의 대상이 되고 비판 욕설의 대상이 되는 거는 저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어떤 시스템적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5년 단임을 하고 물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4년 차, 5년 차가 되면 일단 여당부터 대통령 공격하기 시작해요. 실패한 대통령이다. 당신 때문에 우리 당이 인기가 없다. 거기에 야당이 가세를 하고. 네. 그런 집중포화를 받아서 무너진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또 MB 대통령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것이 바로 대연정이고 2005년에 제안했던 대연정이고 마지막 2007년에 얘기했던 게 바로 4년 중임제로 전환하자는 건데 이게 바로 그 5년 단임 대통령제에 그 장착돼 있는 내재적인 이 폭발물을 제거하게 한 것입니다. 4년 중임을 하면 뭐가 그렇게 달라지느냐? 저는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5년 단임 대통령은 4년 차가 되면 모두가 다 공격을 합니다. 여당도 공격을 하고 심지어 뭐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도 등을 돌리고 당신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당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년 중임제가 되면 그 사람이 한번
국민투표에 의해서 다시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은 성공한 대통령이구나. 이건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판정을 받는 거고 재선을 못하면 국민들이 당신은 미흡 판정이 많아서 우리가 기회를 안 준다. 당신이 실패한 대통령이다라고 헌법적 절차에서 되는 그 규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4년 중임 개헌하자는 것이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대통령 중심제와 이 국회가 이게 같이 병행하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은 항시적인 내전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실을 국무총리로 지명했을 때 한나라당이 반대를 해가지고서 그게 한 6개월 가까이 그 총리 인준을 못 받아 총리 서리로 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지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내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그 내재적 모순을 해체하기 위해서 대연정을 하자. 이런 내전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 권력의 일부, 강요 인선권을 야당에 주고 대연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몰아가겠다는 거는 저는 참 진정성이 있는 제안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연정 제안으로 열린우리당이 박살이 나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MB 대통령 모든 책임을 지는 대통령 책임제니까 국민들 민생의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죠. 그거야 뭐 역사적인 책임까지 지는 거니까. 하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막무가내형 MB가 못나서 뭐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 공과를 그렇게 또 그냥 공정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자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건 노무현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못난 대통령이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습니까? 노무현을 모셨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살아나가지고 다시 정권을 잡을 만큼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노무현 4년차 때 미워했던 노무현이 그렇게 못나고 잘못한 대통령이 아니었던 만큼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4년차의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못나고 우리 국민들이 미워하고 SNS에서 도배질하면서 욕하는 만큼 잘못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못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 또 지금 재임 못지않은 또 새로운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물론이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또 물러나고 난 후에는 제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고 냉혹하게 평가를 하죠.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부의 수반이죠. 국가 원수죠. 국군 통수권자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수많은 자리들을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도 모든 언론기관들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뭐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물러난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까지 이렇게 가혹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으니까 후회지죠. 그리고 저는 지금 노무현 정권에 있던 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을 안 쓰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MB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서 수출 뭐 이런 부분이 다 잘 되고 있다. 그런 효과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켜온 재정 안정, 그 다음에 뭐 기업들의 이런 조건들을 해주고 했던 것들이 기업 경쟁력 강화시키고 했던 것들이 또 다른 다음 시점에 가면 또 좋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겠죠. 지금은 2010년에 우리가 세수가 굉장히 많이 거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정부가 그걸 한나라당에서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가지고 복지 예산으로 좀 풀자. 국민들 민생이 너무 춥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정부가 대통령께서 그거를 나라 빚 갚는 데 썼거든요. 네. 그 재정 건전성을 2013년에 가면은 2008년에 외환위기 세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맞춰놓겠다는 거니까 이러한 노력들은 또 그 다음에 또 성과를 내고 이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도 SNS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추려가지고 김영광 씨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조선일보 기자를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최근 종편방송인 조선TV에 대해 시민들이 다소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밝히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조선일보는 네. 지금 보니까 그 종편들은 종편 신청했던 뭐 4군데가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한 1년쯤 지나야지 나름대로의 수지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뭐 드러나고 평가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저는 그 종편 들여다볼 시간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이 박근혜당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평가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저는 그 종편 들여다볼 시간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이 박근혜당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하지만은 그 여당은 그 대통령과 같이 국정을 지금까지 이끌어 온 거죠.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 4대강 관련 법안, 친수교육 법안, 한EU FTA, 미디어법,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회의장 부수고 들어가서 한 게 누굽니까? 한나라당인 거죠. 그러나 저는 집권 여당은 당당하게 그 지금까지 해온 정책에 대해서 공갈을 안고 가야지 뭐 차별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공천 학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친이 친박이라는 건 저는 정치적 개파로서의 그런 성격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상도동, 동교동 그 시절에 이제 그 길을 출입했는데 저는 상도동과 동교동계 이건 정치적 개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이 친박은 뭐 그렇게 뚜렷한 뭐 정치적 개파라고 적인 뭐 경고성이 있다거나 이념적 동질성이 있다거나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적어도 정치적 개파라면 보수를 위해서 뭐 감옥도 가고 자기 집도 내다 팔고 수행을 뭐 수십 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파인 거지. 네. 친이 친박이라는 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 뭐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친이 친박 갈등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에 계속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뭐 정진석 정무수석과 함께 정무일비서관으로 박근혜 대표와 대통령의 뭐 회동도 주선하고 네. 친이와 친박이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노선으로 그 정무 일을 봤기 때문에 제가 뭐 저를 뭐 또 친이 친박으로 갈 수 있는 제가 뭐 MB 대통령 모셨던 비서관 출신이라 그러면 인정하지만 저는 뭐 공천도 아직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뭐 제가 뭐 친이 친박 그 가르기에 포함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기자 했고 그리고 정부에 들어와서 또 뭐 정무직으로서 공무원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뭐 돈 버는 일을 제가 배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의 이익, 공공의 마찰이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지 문제점을 찾고 답안을 찾는 일을 저는 20년간 해왔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을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출마했습니다. 네,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는 안철수 원장, 뭐 이해수 씨, 공지영 씨를 비롯한 여러 멘토들이 활약을 했는데요. 김영광 후보의 경우 지지해주는 멘토가 누구인지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지지해주는 분들, 아니 뭐 저도 뭐 20여 년간 사회생활을 했고요. 뭐 대학교 은사님들, 아니 많은 분들이 멘토시죠. 살아가면서 뭐 또 신문사에서 만났던 선배들, 그리고 직장에서 뭐 모셨던 상사들, 다 이런 분들이 저한테 멘토 역할을 해주셨으니까 큰 대가 없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청와대에서 네. 정무 1 비서관 네. 지내셨고 특임 장관실에서 특임실장도 이렇게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명박 정부가 지금 임기 4년차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4년간 가장 잘한 성과 하나를 꼽고 가장 아쉬운 성과 하나가 있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잘한 거는 경제를 잘 이끌어 오셨죠. 그건 뭐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것도 경제를 살리라는 그 미션을 주신 거고 그걸 저는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뭐 한국이 제일 먼저 탈출을 했고
그리고 2010년에 뭐 6.5% 성장도 하고 747이 너무 희화화돼서 그게 뭐 자랑할 거냐 그러지만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유럽 나라들과 지금 유럽 나라들과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1위 기업으로 올라서고 대기업들이 수출 무역 1조 달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폄하돼서 그렇지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굉장히 기여한 거예요. 그런데 서민 민생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주름살이 친 거는 거기에 따른 어떤 반사작용, 부작용들인 것이 그건 또 그거대로 해소를 해야죠.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4년 임기가 더 있어서 출마를 하신다면은 그 정책의 대전환을 해서 서민 경제에 주름을 펴는 대로 아마 갔겠죠. 그러나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게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니까 정책을 수정할 어떤 정치적인 결정적인 계기가 없는 게 그것도 또 흠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잘못한 거. 네, 잘못한 것 또 하나 지적해 주시죠. 잘못한 거 인사 문제 뭐 참 아프게 많이 지적들 하시는데 인사 문제가 조금이 아니고 많이 좀 국민들 보시기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또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게 청와대 인사수석이 없어요. 네. 인사비서관 김명식 비서관이 혼자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인사수석도 신설하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면서 왔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적인 취약성 때문에 인사 문제가 좀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장관 뭐 이런 것만 해도 너무 공인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의 기준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인사 쪽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법률관 같은 쪽에서 사람들 좀 추천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미 뭐 부장검사, 부장판사 지내고 뭐 제조로 나오신 분들은 법조로 이제 밖으로 변호사 하신 분들은 재산이 너무 많다는 게 다들. 네. 50억, 60억씩 다 있고. 그래서 쓸 수 있는 인재풀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도 뭐 변명거리라고 내놓으라면 뭐 하나 내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정무일 비서관을 지내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서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청와대에는 너무 그 조중동 출신의 참모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지 않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조중동의 프레임으로 전국을 좀 봐보지 않았냐. 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뭐 모르신 지적이죠. 그래서 그 조중동 출신들이 많다. 그거는 뭐 사실은.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조중동 프레임은 우리 저 정도원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우리 한나라당이 조중동 프레임에 빠져 있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제가 지역에서 저 젊은 친구들 만나보면 20대, 30대는 말할 것도 40대도 신문을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생산해내는 뉴스와 비교해보면 인터넷 그리고 뭐 다른 그 매체들이 생산해내는 것들이 한 3대 7로 역전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근무했던 1990년대까지만 해도 뭐 조중동의 파워라는 게 거의 뭐 절반 이상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방송 인터넷이 훨씬 더 많은 그 영향력의 포션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홍보도 좀 달라져야 되겠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수록 네. 또 세상의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 최의원 선거에 나가시잖아요. 네. 근데 부평을 예, 인천 부평을 네. 두개 나가시는데 인천 부평을의 가장 큰 지역 현안,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 부평은 이제 크게 보시면 서울의 배드타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대부분이 지금 서울 출퇴근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저는 뭐 공약으로 내세운 게 경인 고속도로 그 하루에 2,000원이죠. 한 번 갈 때 950원씩 내니까 2,000원 정도 이거 폐지하겠다. 그리고 국철 7호선이 지금 부평 구청역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 상곡동 춘천동까지 빨리 연장을 시키겠다 뭐 그런 걸 했는데 교통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그리고 그 부평뿐만 아니고 인천이 지금 서울의 관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천에서 서울을 가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동인천에서 잠실 같은 데 간다 그러면 1시간, 전철을 타라도 1시간 반이 걸리는데 그건 대구만큼 먼 거리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지만 천진이 이제 북경의 관문이라 그럽니다. 근데 천진이 북경에 접근하는 통로들이 굉장히 잘 뚫려 있고 그런데 우리 인천도 뭐 신부로 들어가서 뭐 도로를 닦든 경인고속도로를 뭐 2층을 놓든 뭐든지 해가지고서 또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그 교통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큰 주민들의 관심이고
지금 2015년, 16년 이 무렵에 부평 을 지역에서는 캠프 마켓이죠. 캠프 마켓. 이 미군 부지가 18만 평이 돌아오는데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가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벌써 시간이 30분이. 이런 소통의 수단들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들이 이게 다양화되고 저도 와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설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앞으로 저도 페이스북, 트위터 다 하고 있으니까 많은 좀 관심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말 주변도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괜히 여러분 귀만 더럽힌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소셜 방송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힘들다, 힘들어. 네, 고생하셨습니다.